수많은 뉴스에서는 이란 정권이 곧 무너질 것처럼 보도합니다. 군사시설이 폭격으로 날아가고 핵심 지도부가 잇따라 제거되고 경제는 수십 년에 걸친 제재로 질식 직전이라고 합니다. 서방 언론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이 정도 타격이면 민심이 등을 돌리고 경제가 파탄나고 결국 정권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들립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이란은 폭격을 맞을수록 지도부가 암살당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붕괴는커녕 체제는 더 단단하게 뭉쳐가고 있죠. 서방 언론의 카메라가 절대 비추지 않는 이란 내부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전혀 다른 팩트가 존재합니다. 왜 이란은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이 버티기가 중동을 넘어 우리의 에너지 가격과 동아시아 안보 지형까지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섬뜩한 내막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뉴스와 주류 언론이 그리는 이란의 모습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즉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최대 압박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출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고 이란 중앙은행을 국제금융망에서 끊어냈습니다. 그 결과 이란 리알화는 몇 년 사이 가치가 80% 이상 폭락했고 물가 상승률은 한때 40%를 넘어섰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실질적으로 무너졌죠. 여기에 정치적 균열까지 겹쳤습니다. 2022년 22세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 전역을 뒤흔든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졌습니다. 여성 3자유라는 구호가 전국 거리를 가득 채웠고 서방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조명하며 이란 신정체제의 종말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적 타격도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과학자들을 잇따라 암살했고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2024년 제거됐습니다. 이란 본토를 향한 직접 공습도 감행됐죠. 언론의 논리는 일관됩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민심은 돌아섰으며 군사 지도부는 무력화됐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정권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분석은 절반만 맞습니다. 그리고 절반이 틀린 분석은 때로 완전히 틀린 분석보다 더 위험합니다. 먼저 시위의 실제 규모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2년 히잡 시위 당시 거리로 나온 시위대의 규모는 수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이란 전체 인구는 약 8,700만 명입니다. 분명 의미 있는 저항이었지만 체제를 전복할 임계점, 즉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티핑 포인트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거리를 가득 채운 수백만 명의 물결과는 규모 자체가 달랐던 거죠. 두 번째로 서방 언론의 정보 편향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란 디아스포라, 즉 망명 지식인과 반정부 활동가들은 SNS와 영어 미디어에 매우 친숙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서방 언론에 과대 대표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란 국내에서 체제를 지지하는 층, 특히 농촌 지역과 종교 공동체의 목소리는 해외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란의 모습은 이미 필터링된 그림인 겁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정권도 무너진다는 등식입니다. 이 논리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작동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란의 신정체제는 그 등식이 성립하지 않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경제적 고통을 외부 적의 침략으로 해석하고 그 고통을 오히려 결속의 연료로 전환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가 내부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재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심해질수록 체제는 이를 서방이 우리를 무릎 꿇리려 한다는 서사로 포장하고 지지층의 결속을 오히려 강화하는 역설적인 구조인 거죠. 이것이 단순한 강압 통치와 이란 신정체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이란이 무너지지 않는 진짜 이유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이데올로기, 다른 하나는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작동할 때 이란은 외부의 어떤 압박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첫 번째 축, 카르발라의 순교 정신. 카르발라, 현재는 이라크인 이 땅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70명 남짓한 군사들이 수만 대군과 맞서 싸운다면 어느 쪽이 이기실 것 같으신가요?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손자 후세인 이븐 알리는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신념 하나를 붙들고 72명의 동료와 함께 당대 중동을 지배하던 우마이야 왕조의 수만 대군 앞에 섰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후세인과 그의 동료들은 전원 그 자리에서 전멸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에 남는 전투라고 하면 기적적인 역전승을 떠올립니다. 70명이 수만 명을 물리쳤다는 결말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말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냥 잊혔을 겁니다. 그런데 카르발라는 달랐습니다. 패배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이 시작이었죠. 시아파 이슬람에서 후세인의 죽음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불의한 권력에 끝내 굴복하지 않은 순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자체가 신성한 저항의 원형이 된 겁니다. 시아파 신자들은 매년 아슈라 축제를 통해 이 순교를 기억하고 재현하는데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후세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합니다. 단순한 종교 의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1300년에 걸쳐 반복된 이 의식은 시아파 공동체의 집단 심리 깊숙이 새겨진 문화적 DNA가 됐습니다. 이 DNA가 이란의 정치 현실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이 서사 안에 정확히 배치합니다. 우리는 지금 카르발라에 서 있다. 압도적인 적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배교다. 고통은 순교의 증거이며 저항은 신성한 의무다. 이 프레임 안에서 폭격은 굴복의 이유가 아니라 결사항전의 신성한 명분이 되고, 경제적 고통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순교자의 시련으로 재해석됩니다. 외부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이 서사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구조인 거죠. 이것이 단순한 선전선동과 다른 이유는 이 믿음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핵심 지지층, 특히 농촌과 종교 공동체의 30% 이상은 이 이데올로기를 삶의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폭격은 신앙을 시험하는 사건이지 정권에 등을 돌릴 이유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 축, 헌법으로 요새화된 시스템. 그렇다면 이데올로기만으로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이 진짜 강한 이유는 이 이데올로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철저한 시스템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을 최고 지도자 한 명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일인 독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메네이만 제거하면 끝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정적인 오해입니다. 이란 헌법 111조는 최고 지도자 유고시의 권력 이양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법학자들로 구성된 원로회의가 즉각 소집되어 후임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86명의 종교 법학자들로 이뤄진 이 기구는 이미 후계자 후보군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명이 사라지더라도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혁명수비대라는 존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건설, 에너지, 통신, 금융에 이르기까지 이란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한 거대한 군산 복합 제국입니다. 서방의 제재가 이란 일반 시민의 삶을 옥죄는 동안 혁명수비대는 자체적인 밀수 네트워크와 우회 금융 경로를 통해 조직의 재정을 유지해왔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제재 환경 속에서도 독자적인 방산 생산 능력을 유지하며 드론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는데요. 이 조직이 건재한 한 이란의 군사적 보복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축이 맞물리는 순간 이데올로기와 시스템, 이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할 때 이란은 외부 압박에 대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일반적인 국가라면 이 정도 타격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거나 내부 붕괴를 막겠죠. 그런데 이란은 타격을 받을수록 내부 결속의 명분을 얻고 지도자가 교체되더라도 시스템은 계속 작동하며 군사, 경제 복합체는 독자적으로 생존합니다. 수십 년간의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도 이란이 버텨온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가 얼마나 강력한지 역사 속 다른 사례들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구조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라크와 리비아입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사담 후세인의 정권은 생각보다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걸프전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경제 제재로 이미 민심은 떠나 있었고 군 내부에서도 충성심은 사담 후세인 개인을 향한 것이었지 이념이나 시스템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바그다드에 입성하자 공화국 수비대는 제복을 벗고 흩어졌습니다. 권력의 정점이 사라지자 그 아래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 거죠. 리비아의 카다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이 번지며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카다피 정권은 나토의 군사 개입과 내부 분열이 겹치며 순식간에 붕괴했습니다. 카다피가 제거되자 리비아를 하나로 묶어줄 이념도, 제도도, 시스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리비아는 지금까지도 내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전혀 다른 궤적을 걸어왔습니다. 1980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이란 혁명 직후의 혼란을 틈타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란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혁명의 혼란 속에 군은 재편 중이었고 경제는 불안정했으며 외교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란은 8년을 버텼습니다. 카르발라의 순교 정신을 전면에 내세운 이란은 수십만 명의 자원 입대자를 전장으로 불러냈고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전쟁을 체제 결속의 동력으로 전환했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내부 분열을 잠재우는 강력한 접착제가 된 겁니다. 이 역사적 패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절대적 보호 아래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이웃 산유국들이 오히려 이란의 끈질긴 생존력을 두려워하며 미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이 사우디 아람코의 정유시설을 타격했던 2019년 사건은 이 나라들에게 강렬한 경고였습니다. 그 이후 사우디와 UAE는 중국과의 관계를 빠르게 밀착시키며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무너뜨리려던 서방의 전략이 오히려 중동의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들어 놓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버티기가 만들어내는 연쇄 파급 효과는 어디까지 번질 수 있을까요? 이란의 버티기는 중동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파장은 에너지 시장,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 지형까지 타임라인을 따라 단계적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단계, 에너지 패닉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곳은 에너지 시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이 좁은 해협의 폭은 가장 좁은 구간이 불과 33km입니다. 그런데 이 33km를 통해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매일 지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의 원유가 모두 이 길목을 통해 세계로 나가죠. 이란은 바로 이 해협의 북쪽 해안선을 따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란이 벼랑 끝에 몰렸다고 판단하는 순간 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인근 산유국의 석유 인프라를 타격하는 시나리오는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란 혁명 수비대는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납포하거나 기뢰를 부설하는 방식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블룸버그와 세계은행의 원유 공급 충격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터치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숫자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유가가 이 수준으로 치솟으면 그 충격은 에너지 시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간신히 잡혀가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고 각국 중앙은행이 힘겹게 걸어온 금리 인하의 발걸음이 멈춰서게 됩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등하고 이것이 제조업 원가와 물류비를 밀어올리며 전방위적인 물가 압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중동발 충격이 우리 장바구니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바로 이겁니다. 2단계, 미국의 전략적 과부하 에너지 충격이 시장을 흔드는 동안 더 깊은 차원에서 진행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란이 버틸수록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을 페르시아만에 묶어두고 중동 주둔 병력을 유지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01년 이후 중동 관련 군사작전에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문제는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력이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동의 자원이 집중될수록 태평양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듭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대규모 분쟁에 대응하는 이른바 동시 다전장 수행 능력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란이 미국을 중동 수렁에 묶어두는 것 자체가 태평양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3단계, 중국의 기회의 창.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페르시아만에 묶여있고 미국의 외교력이 중동 협상에 소진되는 동안 중국은 조용히 대만 해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대만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언제 열리는지를 지속적으로 계산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미국이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최대 압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그 창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그 파장은 한국에 직접적으로 닿습니다. 한국은 대만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는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흔들고 이는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과 경제 성장률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 전력의 재배치 논의까지 불거질 경우 한국의 안보 환경은 중동발 나비 효과의 최종 착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중동의 불씨 하나가 에너지 시장을 지나 미국의 전략적 과부하를 거쳐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이 연쇄고리. 이것이 이란의 버티기가 단순한 중동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거대한 지정학적 파도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시각을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선행지표로 잇는 시각,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중동발 공급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급등이 소비자 물가 전반으로 전이되는데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분석합니다. 다시 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이 물가와 금리 환경 변화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가 흐름을 단순한 주유소 가격 문제가 아니라 금리와 물가의 선행지표로 읽어내는 시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는 국면에서 에너지 인프라 관련 자산과 원자재가 전통적인 방어 수단으로 기능해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 낙관론을 경계하는 시각. 202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반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중동발 유가 충격이 현실화된다면 이 기대는 빠르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과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경우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동결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른바 더 높이, 더 오래라는 고금리 장기화 시나리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거죠. 부동산 대출이나 변동금리 부채를 안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흐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지정학을 거시 경제의 렌즈로 읽는 시각. CSIS와 랜드 연구소 등 주요 싱크탱크들은 중동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고 분석합니다. 이란의 버티기, 대만 해협의 긴장,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각각의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맥락으로 읽혀야 한다는 겁니다. 중동 뉴스를 그들만의 전쟁으로 치부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경제와 산업 지형을 뒤흔들 변화의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방산, 에너지,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된 뉴스들을 하나의 지정학적 흐름 속에서 묶어 있는 습관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방은 오랫동안 단순한 등식을 믿어왔습니다. 경제를 압박하고 군사 지도부를 제거하고 민심을 흔들면 정권은 붕괴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이란은 그 등식이 작동하지 않는 전혀 다른 시스템 위에 서 있었습니다. 1300년의 역사를 관통해온 순교의 이데올로기는 외부의 압박을 굴복의 이유가 아닌 저항의 명분으로 전환시켰고, 헌법으로 설계된 권력 이양 시스템과 혁명 수비대라는 군산 복합체는 지도자 한 명이 사라져도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티기의 파장은 중동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흔들고 미국의 전략적 과부하는 태평양 억지력의 공백을 만들며 그 공백은 중국에게 대만 해협을 향한 계산의 여지를 넓혀줍니다. 중동의 불씨가 우리의 물가와 금리, 나아가 한반도의 안보 지형까지 연결되는 이 긴 인과의 사슬이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추적한 구조입니다. 물론 이란이 이 버티기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부 모순은 분명히 존재하고 체제에 균열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서방의 논리대로 이란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태를 먼 나라 이야기로 흘려보내지 않는 시각입니다. 지정학은 점점 더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우리 장바구니를 건드리고 대만 해협의 온도가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흔드는 시대에 뉴스를 구조로 읽어내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중동의 불길이 잡히지 않아 유가가 폭등하고 동아시아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면 우리의 경제와 자산 시장에는 어떤 위기가 혹은 어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 생각하시나요?